VC가 보는 좀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영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이제 진정성 있는 그 사람의 이제 시나리오죠.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저희가 진정성에 빠져들게 되는 게 결국 핵심인데, 우리가 소개팅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저는 서울대 나왔고 저는 학점도 좋고 저는 돈도 많이 벌고 하면 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고민들, 자기의 인생 철학, 인간적인 면모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이 스토리의 흐름이다. 정확히 구현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 문제점이 있고 시장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여정에서 시작이 돼서 시행착오도 많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 철학과 신념인 거죠. 향후의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성장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 해결의 연속이고 그 사람의 도전과 실현의 연속인데, 그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 사람이 해결해 나갈 이제 그런 패턴들이 보이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꾸밈 없이 툭 까놓고 얘기하는 솔직 담백 토크쇼 범대표 라디오.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인벤처 투자의 박대성 대표고요. 예전에 M&A 쪽하고 PE 쪽에 이제 여의도 금융 쪽에서 주로 일을 하다가 세 곳의 스타트업의 CSO로 근무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년도에 AC, VC 쪽에 진입한 케이스거든요. 거기서 약 300억 정도 운용하다가 M&A나 IPO 같은 엑싯을 하고 좋은 성과로 23년도에 하인벤처 투자를 만들어서 현재 한 25억 정도 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SO라는 거를 대표님들이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 회사의 전체적인 전략을 총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단에서 그 각종의 문제 해결들을 해결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장님, 대표님 아래에서 모든 실무적으로 이제 그 일이 잘 되기를 만드는 이제 총괄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갈공명. 뭐 그런 역할입니다. 제갈공명과 장비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까지. 제가 대표님 이력 중에서 가장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게 이제 M&A가 6배, IPO가 10배, 엑식 경험이 있으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를 말씀 주시면. 제가 이전에 있었던 히스토리 벤처 투자라고 하는 회사에서의 케이스인데요. 21년도 상반에 2개의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됐었고, 엔터 회사였고 영상 분석 인식 솔루션 회사입니다. 이제 엔터 쪽으로 잘 키워서 상장사에 매각을 하는 케이스로 스케일업을 하고 전략을 세웠었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그 회사가 특허가 이제 한 20개, 30개 정도 됐었던 6년 차 정도 됐던 회사인데, 그 회사의 기술 특례 상장 전략을 짜서 1년 반 정도의 IPO를 진행했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의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구조입니다. 구조를 잘 짜고 전략 설계가 잘 워킹한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지금 투자도 아까 실제로 하시고 계신다 하셨잖아요. 1,500개 정도 이제 기업을 제가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투자까지 가는 건 몇 개 정도 되나요? 제가 창업하고 나서 대략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기업을 봤는데, 그 중에 실제로 투자로 연결된 건 23개입니다. 한 1%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까지 보통 2달 정도 창업자와 릴레이션십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거든요. 저희가 주로 이제 시드나 프리-A 레벨에 있는 투자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 창업자 외에는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창업자들이 스크리닝이 되게 돼서 그 정도 숫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팩트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 주셨었어요. 네네, 좋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VC가 보는 좀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좀 대표들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토리라는 게 이분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일종의 어떤 흐름을 잘 온라인이 돼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영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이제 진정성 있는 그 사람의 이제 시나리오죠.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저희가 진정성에 빠져들게 되는 게 결국 핵심인데, 우리가 소개팅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저는 서울대 나왔고 저는 학점도 좋고 저는 돈도 많이 벌고 하면 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고민들, 자기의 인생 철학, 인간적인 면모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이 스토리의 흐름이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IR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그 스토리가. IR에 정확히 구현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점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사업을 시작한 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점이 있고 시장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여정에서 시작이 돼서 시행착오도 많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확장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그림까지 가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 사업 계획의 핵심이다 보니까 스토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대표한테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오시나요? 굉장히 많은 이제 대표님들을 뵙기도 했고, 20년도에 제가 투자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나서 의욕이 많았겠죠. 구조 설계, 그리고 엑시트 전략, 이런 것들이 제 장점이다 보니까 그런 설계들을 다 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들이 다 안 됐었어요. 좋은 결과를 못 갖고 조기에 회수하고 정리하느라고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그 이유가 창업자에 대한 이제 저의 판단이 많이 틀렸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외형적인 부분에 엄청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그 창업자의 가진 생각들이 외형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열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판단하는 굉장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외부의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제 철학과 신념인 거죠. 다른 분은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창업자의 말과 행동과 이제 의식 수준들이 향후의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성장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 해결의 연속이고 그 사람의 도전과 실현의 연속인데, 그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 사람이 해결해 나갈 이제 그런 패턴들이 보이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단어를 주로 많이 보는데, 그 단어에 뭐 예를 들어 반드시, 절대, 꼭, 무조건, 뭐 무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결핍을 해결하고 저한테 반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좀 간이 센 단어들이 나오면 일단 좀 많이 걸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댁에 가셔서 그 가까우신 분한테 단어를 내가 뭘 많이 쓰는지를 여쭤보면 그 단어의 패턴에 따라서 본인이 집착하고 있고 결핍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 단어가 나왔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즉시, 일단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 그럽니다. 빨리 끊고 다음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본인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창업자분들은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들 대표님 이거 영상 보고 나서 그 말 다 빼고 전략적으로 다 가는 그 거네요. 편집을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대표님이 이제 투자하신 기업들 중에서 이제 14개 정도가 팁스사 선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단순히 좋은 기업이라서 된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조금 접근해서 잘 된 건지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저희 회사의 규모하고 업력을 봤을 때는 이제 카이스트나 서울대에 있는 엄청 좋은 레퍼런스를 가진 분이 저에게 팁스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투자를 다 하는 분들이고, 저한테 보통 오시는 분들은 팁스를 받고 싶은데 본인의 아이템에 대한 적절한 검수를 통해서 전략을 이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는데, 저희가 3,200개 정도 되는 팁스의 사례를 이제 개발 회사를 통해서 수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팁스 과제가 과거에 성공한 것들을 벤치마킹 해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를 전략 설계를 하는 거죠. 팁스의 좋은 기업은 제 관점으로 봤을 땐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전략 설계가 용이하고 기술이 차별적으로 향후의 투자 가치가 좀 높은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그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성공했던 사례를 가지고 아이템을 입혀서 자격이 없으신 팀한테 팁스를 성공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어준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본질은 그런 건 아니고요. 팀이 팁스의 아이템 개발을 이제 겸해서 그 사업을 부스팅을 시킬, 그게 바로 팁스의 과제인 거고, 똑같이 베낀다라기보다 이제 기술적인 범주에서 유사한 분류의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 중에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어느 쪽으로 가장 빛날지를 봐주는 거죠. 이 아이템이 팁스의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봐준다. 단순 사업과 투자 가능한 사업은 뭐가 다른가요?
투자 관점에서 벤처 투자라고 하는 섹션과 주식 투자라고 하는 섹션을 다 같은 관점으로 보시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면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건데, 이 벤처 투자는 한번 투자를 하시면 그 회사가 엑시트라고 하는 방향을 할 때까지 이 회수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는 관점은 안정성보다는 향후에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큰 상품들을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투자하기 좋은 회사와 아닌 회사를 가르는 유일한 거는 급격한 스케일업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사업을 해서 5에서 10%씩 성장하면서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들 많죠. 돈도 많이 버세요, 그분들이. 근데 스타트업 대상은 아닌 게, 스케일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스타트업은 바로바로 스케일업하고, 이 혁신이 꼭 기술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그 구간을 이제 찾아서 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지만 삼성전자를 대기업이라고 하지 스타트업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글은 삼성전자보다 수십 배가 큰 회사인데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모멘텀 설계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의 용이성이 어떤 식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업과 아닌 기업의 투자 관점의 설계가 달라지는 거죠. 가장 많이 투자를 받지 못하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한 3년 정도를 초기에 스타트업들이 지원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서류 심사를 할 때 330개 정도 되는 기업 중에 70개를 추리는 심사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도저히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없죠. 50개 정도가 남습니다. 280개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20개를 더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20개를 붙입니다. 이 초기 창업가분들이 투자를 못 받는 세 가지 가장 큰 이유는요. 첫 번째는 본인의 아이템으로 본인이 뭘 할 건지에 대한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펜을 이제 만드는데 이 펜은 어떤 거고 이 펜을 누구한테 팔아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전개 자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풀어나가서 어떤 그림을 그려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시나리오 설계가 없습니다. 그 시나리오 설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려면 그 사람이 도대체 이걸 갖고 뭘 할 거고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건지 예측을 못하니까 투자를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드 투자와 프리-A 투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사업 계획서와 본인의 이제 매력의 문제인데, 그 매력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본인이 부족한 거를 가지고 비교해서 본인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 받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 같은 창업자를 빗대서 하면 본인은 항상 낮을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시드 투자의 핵심은 본인의 강점을 메리트 있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강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본인의 이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투자를 못 받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표님들이 꼭 필기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꾸밈없이 툭 까놓고 얘기하는 솔직 담백 토크쇼 범대표 라디오. 반대로 이 사람이면은 끝까지 가고 싶다라는 대표는 어떤 분일까요? 이 창업의 성공의 여정은 결국 실현과 도전에 따른 문제 해결의 싸움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갈 거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학습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학습에 대해서 4단계의 체계를 정확히 인정하는 사람을 저희는 엄청나게 리스펙트를 하는데, 자전거를 타는데 탈 생각도 없고 탈 능력도 없는 사람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땐 해결을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무의식적 무능의 단계고,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자전거에 능력이 없는 단계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배우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의식이 있으니까.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익숙하게 이제 자전거를 타는 단계가 되고,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내가 무의식 중에도 되게 편하게 자전거가 나를 타는지 내가 자전거 타는지 모르는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창업자는 자기가 첫 번에 가져야 되는 게 그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고 성장하고, 그게 처음엔 어색하고 괴롭죠. 근데 그때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자질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이건 반복 학습을 통해서 결국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아시면 즐기면서 가시는 단계까지 되고, 그런 분들이 결국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사실 대화 몇 마디 한다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은 조금씩 텀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윗단계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또는 과거에 엄청나게 큰 시련을 겪었거나 본인이 한번 망해봤거나 가족 간의 이슈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이제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잘 가질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서 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분의 문제 해결력은 그분의 이제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일들을 많이 탐색을 해보죠.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제 포장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패턴으로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참 이게 결국에 사람을 보는 일이니까 네네. 대표님도 심리학에 대한 걸 엄청 공부하시겠네요. 제가 23년도에 이 하임을 창업하기 전에 직장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인 중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좀이라도 금이 가는 거를 저는 용납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정해지고 만들어놨던 프레임에서 심각하게 오래 살았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만 하면 저는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본 거죠. 창업을 한 다음에 원인 모를 불안감과 뭔가 이상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제 인생을 설계하는 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자수성가로 성공하셨던 멘토를 하실 수 있는 창업가 분들을 엄청 찾으러 다녔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창업가로서 필요한 이제 자질들을 저도 배우면서 상대에 대한 학습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리학적인 것보다 뇌과학적으로 의사결정 체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꾸밈없이 툭 까놓고 얘기하는 솔직 담백 토크쇼 범대표 라디오. 투자받고 상장하면 안 좋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유인가요? 시드 투자는 라운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드 라운드와 시리즈 A 라운드가 완전 다르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드 투자 때는 투자를 받아도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사업을 했을 때 뭐가 안 됐다라고 하면 뭐 그냥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리즈 A 레벨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투자자와 이제 약속들을 하게 되고, 투자자도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호 간의 합의인 거죠. 더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개인들로 투자자가 구성이 되는 망망대판으로 가는 게 상장이거든요. 한 명이 있을 때 법과 10,000명이 있을 때 법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장 전에 트랙에서 문제들이 발생이 돼도 형사적인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상장을 하게 되면 형사의 문제까지도 오는 굉장히 큰 리스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가시다가 상장을 취소하시는 분이 상장을 신청하시는 분보다 많습니다. 만만치만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겁을 먹으실 건 아니고요. 창업자의 여정이라는 게 계속 더 큰 문제를 만나면서 성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장 후의 문제도 그분이 또 거기서 겪고 넘어가신다라고 보면 되죠.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거기도 이제 상장을 하셨을 때 엄청 이제 핫한 케이스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 경찰에 조사를 받거나 기사에 나오는 게, 많은 분들이 그분한테 생각을 하죠. 아, 지금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이 초심을 잃었다. 상장하고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저렇게 불법을 저질러다 간 거 아니냐. 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똑같았는데 그게 상장을 한 후에 공시와 감시체계에 잣대를 대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 여정을 겪고 계신 거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뭐 프랜차이즈 점주들한테 엄청 잘해줬다가 지금 잘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 여정에서의 상장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받거나 상장하는 건 이 여정을 생각하고 하셔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대표님이 실제로 본 망한 케이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몇 개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드 라운드와 이제 자본시장의 라운드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드 라운드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망했다라고 하면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그냥 나는 적성이 안 맞나 보다, 사업 안 하고 잠깐 쉴래, 아니면 너무 힘들어 번아웃 왔어 하고 내려놓으시는 거고요. 시리즈 A 레벨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투자 간의 조항도 엄청 복잡하게 있고, 그리고 대출도 있고 직원도 많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들이 쫙 산재해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한 케이스는 보통 이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세 군데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의 가능성들을 많이 봤던 게, 우리가 급격한 스케일업의 구간에서 투자를 받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시리즈 A가. 그러면 그때는 투자금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매 달마다 통장에 뭐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십억씩 돈이 들어오거든요. 투자자들은 계속 이제 압박을 주는 거예요. 투자했으니까 빨리 키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업자는 그 투자자의 압박에 못 이겨서 다른 신규 사업의 꿈을 꿀 수도 있고, 정상적인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옆으로 분산이 됩니다. 회사는 잠깐의 누수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죠. 드라마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무너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게 계속 뚫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망한 케이스들이었고, 창업자가 이 A 단계를 받으면서 뭔가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스케일업에 성공하셨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공식에 집착하시면서 망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때는 운이 좋았고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고 운과 기회가 존재해서 스케일업하고 다음 단계 스케일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더 간이 세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런웨이가 떨어져서 망하신 케이스도 있고, 포르쉐를 하시거나 좋은 사업 같은 거 하시다가 이제 런웨이 관리 실패하셔가지고 망하시는 케이스고, 그분은 이제 투자가 계속 들어올 거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배팅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뭐 동업으로 있는 분이 이제 과거에는 맨날 소주 먹고 친했는데 인원이 많아지니까 소주 먹을 시간이 줄고 거기에서 배신으로 인해서 회사가 무너진 경우도 많고, 그래서 케이스는 되게 다양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발생하는 문제들은 비슷하다. 인간의 패턴으로 봤을 때 업종과 뭐 회사가 다르더라도 그 인간의 패턴이 역사가 되풀이되듯이 동일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인간도 약간 동물이고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그 확률 게임이라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갈 수 있는 사람이랑 아이템이랑 융합을 또 보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저희가 투자라고 하는 이 게임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좋은 대학을 갈 건지에 배팅하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코 흘리고 엄마 밥 좋아하는 애가 이제 상장할 가능성을 보고 배팅하기 때문에 이거는 100% 확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상이 안 되지만 우리가 중학교만 넘어가도 책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책을 좀 좋아하거나 하는 친구들을 보고 배팅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이제 단계지만,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라운드들이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 초기에 초등학생을 공부를 잘하는 중학생으로 만드는 게임을 하는 게 이 엑셀러레이터의 핵심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걔한테 엄마가 막 공부하라고 때리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고 앞으로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창업이 어떤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그 친구들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계를 짜주는 게, 이게 핵심인 거죠. 투자를 받기 전에 그럼 대표님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보통은 다 이제 시드 투자나 프리 A 투자나 뭐 팁스 투자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투자는 수치적인 경쟁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본인과의 싸움이지 숫자와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팁스 운용사가 150개 정도 되고 티켓이 600장 정도가 나온답니다. 우리가 팁스를 받기 위해서 그 운용사를 다 돌아다니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만의 어떤 게임 설계를 해야 되는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셋에 대한 차이가 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을 숫자가 아닌 본인이 성장을 하면서 이 궤도를 맞춰나가는 게임이다라는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 사업을 지금 성장시켜 나가는 게 그 재무제표가 없는 단계에서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플라이 휠이거든요. 그 플라이 휠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는 어떤 단계로 지금 힘들게 갈 거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키워서 임계점을 돌파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궁극적인 그림들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스케치를 작성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스케일업 모멘텀 설계. 어떤 순간에 급격히 J커브를 그리며 가겠다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 몇 년 후에 뭐 100억 매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지만 설득력이 떨어지죠. 개연성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그 증거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MOU나 매출의 증빙이나 뭐 LOI나 이런 것들 서류를 만들면서 이제 세우는 과정이죠. 이 세 개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뭘까요? 이 영웅의 여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웅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이거 아시는 분이 그렇게 없는데, 영웅의 여정은 해외에서 엄청 유명하게 나온 신화에 기반된 이론인데, 우리가 해리포터,
미션 임파서블, 아이언맨, 메가 히트작이 있었습니까? 주인공이 처음에 아무런 이슈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뭔가 멘토를 만나게 되고 악당을 만나서 엄청나게 시련을 겪다가 결국에는 악당을 물리치고 귀환하는 구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영화의 섹션을 면밀히 보시면 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인지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내 뇌에 가장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영웅의 여정의 서사 설계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첫 번째 문제점, 내가 보통 사람이었는데 어떤 기회를 보고 이게 시작을 하게 됐고 처음에 나는 어떤 모습이어서 내가 어떤 것들이 부족한 상태로 시작을 했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작과 개발의 과정들을 거쳤고 그 뒤에 나올 악당들이 뭐고 그 악당들을 나는 어떤 식으로 헤쳐서 가서 결국에는 어떤 그림으로 귀환을 하겠다. 사업 계획서의 이제 서사 설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목차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끝. 솔루션은 이런 솔루션입니다. 끝. 이게 아니고 그 중간에 흐름을 타서 자연스럽게 영웅의 여정 서사 설계로 들어오는 부분을 만드는 거죠. 꾸밈 없이 툭 까놓고 얘기하는 솔직 담백 토크쇼 범대표 라디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대표님들도 우리 회사가 팁스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팁스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기술력이 뛰어난데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개발을 할 때 연구 개발 과제화를 할 수 있는 이제 아이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술이 뛰어나니까 내가 팁스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2년 동안 개발할 과제에 대한 얘기지 기술 개발 과제가 정해지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도 팀 멤버나 기타의 나머지 세팅들이 이거를 성공할 가능성이 높게 설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템 선정과 팀 빌딩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심사의 이제 항목들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팀 역량인데 이게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 궤도거든요. 각 배점들의 항목들을 이제 잘 준비해서 가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 기업이나 와서도 다 팁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분석해서 아이템을 설계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평점 설계를 한다라고 보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의 가설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팁스 프로그램을 하려는 이유도 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분들이나 뭐 노무사분들 아니면 변호사분들이나 협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투자랑 좀 팁스 연결 협업 가능하신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1월달, 2월달에 전문직 법인 영업 쪽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팁스에 있는 대상의 기업을 지금 대학교의 창업센터를 가서 기술이 우수한 친구들을 발굴하는 걸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이제 확률상으로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의 기업들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설계의 영역으로 구조를 짠다고 하면 기업의 모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그 기업들이 지금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이런 분들이 이제 기업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만나는 기업을 본인들이 스타트업 방식이나 팁스 방식으로 설계하는 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의 사업 설계를 하자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분들한테 스타트업을 찾아주세요, 기술 기업을 찾아주세요 라는 게 아니고 일단 주시고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설계를 짜서 팁스 과제로 만들고 그 사업이 플랫폼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건 약간 다른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를 서울대 공대생이 라꾸라꾸를 깔고 기술이 엄청 뛰어난 프로젝트로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얘네 자격이 안 되는 애 팁스 보내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까지 예를 들어 4,000개라고 보자고요. 이 4,000개 중에 상장한 프로젝트로 M&A까지 한 프로젝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뭐냐는 거죠. 그거를 제가 프랙티컬하게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사업의 영역이지 기술이 엄청 차별화되어 있다고 해서 그 팁스에 집착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스케일업의 관점에서 그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팁스라는 소위 얘기하는 한우 투풀 인증 제도를 붙여주고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서 상장을 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백종원 아까 프로젝트 말씀드렸지만 팁스 관점으로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 기업이 팁스냐라고 했지만 상장했잖아요. 기술이 엄청 뛰어나야 돼. 이런 사람만 뽑아야 돼.
하면 그 사람이 사업 성공 가능성 어떻게 담보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기업들을 보다 보니까 설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만나는 고객들이 대부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희 투자 받고 싶은데, 저희 상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저랑 같이 찾자라는 게 진짜 중요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육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홍보를 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나 뭐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뭐 교육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대표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저희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이제 기회로 생각하고 나왔으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밈 없이 툭 까놓고 얘기하는 솔직 담백 토크쇼 범대표 라디오. 이제 모두의 창업 시대라고 하죠. 특히 팁스가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 8억으로 늘었고 그 팁스 티켓도 500장에서 이제 600장으로 올해 늘은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8억이라는 이런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엄청나게 생긴 건데 정말 기술력이 있고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진 그런 대표님들이 혼자 하시기 힘드시거나 아니면 좀 조언을 받고 싶은 대표님들이 계시면 박 대표님한테 문의를 주셔가지고 협업을 하는 그런 또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순수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저희 대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